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 중에 한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학문을 이용한다는 것은 학문을 떠나서의 한 걸음 높은 지혜이다. 재치가 있는 사람은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또 단순한 사람은 배워 아는 사람을 숭배한다. 그러나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학문은 그 사용법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학문을 이용한다는 것은 학문을 떠나서의 한 걸음 높은 지혜이다. 이 말은 베이컨의 말입니다. 베이컨은 여기서 배운 학문을 이용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문을 배우되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현명합니다. 보물을 땅에 묻어두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도 베이컨의 말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두 나라 간에 두남두다 잘못을 두둔하다 두남받다 남다른 사랑을 받다 두남받다 남다른 사랑을 받다 두남두다 잘못을 두둔하다 두남받다 남다른 사랑을 받다 두뇌 싸움 머리 싸움 체력 싸움 두 눈 양눈 두 손 두 발 두 눈 감다 두눈박이 두대박이 두 개의 돛대를 세운 배를 두대박이라 한다. 예. 두 나라 뛰고 가네 뛰고 나라 뛰고 가네 두남두다 잘못을 두둔하다 두남받다 남다른 사랑을 받다 두뇌싸움 머리싸움 체력싸움 두 눈 양눈 두 손 두 발 두 눈 감다 두눈박이 두대박이 두 대의 돛대를 세운 배 둔촌역 성내동 주부들이 시샘이 시작되면 주부들이 시샘을 시작하면
시작하면 시장통 골목길이 왁자에 서석이고 흥정이 요란해지면 시선들이 춤춘다. 이 집이 읊어놓은 둔촌의 길거리에 안악내 소리소리 굴바위 넘나들고 전물역 장바구니에 사랑 흔적 남긴다. 오가며 분주해진 대합실 이별상봉, 소박한 사람 내음 웃음꽃 출렁이니 웃음꽃 출렁출렁 서로시 부풀어오면 발걸음도 가볍다. 한가히 손천댁 초가 지붕 위에 입성하여 아성을 구축하고 줄기마다 새끼 거느린 숭척댁의 엉덩이 보름달같이 빛나는 8월 열나을 밤 한가위와 손천댁 한가위만 오면 되지. 한가위 초가 지붕 위에 입성하여 아성을 구축하고 줄기마다 새끼 거느린 손천댁 엉덩이 보름달같이 빛나는 8월 열나을 밤 세월 홍매와 엊그젠데 세월은 순살 같다. 어느새 홍매실향 이내 맘 속절없어 호시절 그리워지네. 애집도다 내 청춘
섬진강 발원지인 대미섬 샘물을 돌뿌리 부딪히며 돌뿌리 부딪히며 말없이 꾸역꾸역 바다를 포기 않듯이 굴곡져도 한 세상. 보고도 보고 싶고 볼수록 보고 싶고 못 보면 안 달라고 날마다 사랑 타령 달콤한 사랑일지니 소녀사랑 내 행복. 와, 겨우내 칼바람에 인고로 버티다가 연초록
푸른 잎에 제 몸을 내어놓네. 개개비 우러져 치니 여름날은 코앞에.
다목련, 방글에 피는 소리 보일 때 흐드러져 신라의 칼인 가야금을 들고 나와 튕기는 소리소리에 원앙생가 떠온다. 들고 나와 소리에 그리운 누이와 여름.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던 애가 가출했다 돌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짝 덕이 올라 먹구름을 밀치고 열기를 뿜어내며 얼음을 익히고 있다. 꽃을 찾기 위해 주파수를 던지는 나비처럼 더듬이를 곤두세우고 더위를 앓고 있는 여름. 살살 달리어 텃밭에 내려놓으니 다소곳이 익어가는 소리가 달달하다. 담장이 바람은 잠자는 나뭇잎을 흔들어 놓더니 복숭아꽃 붉은 잎을 모아 손톱에 물들이는 누이가 첫눈 오는 날 시집가고 촉촉한 그림만 남겼다. 노을에 어둠이 그어지면 달맞이꽃 꺾어놓은 여름밤, 누이 얼굴 닮은 별들이 돋아나 그리움이 수박씨만큼이나 콕콕 박혀온다.
부둥산 김종화.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마중 나와 있었다. 어떤 날은 회색빛 구름에 쌓여 수심이 가득한 얼굴, 또 어떤 날은 저녁 노을에 취하여 콧노래를 부르며 서 있었다. 갈매빛 등성이에 흰 눈을 얹고 철인처럼 우연히 시가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는 날은 나도 뭔지 깊은 상념 속으로 빠져들었고, 은빛 햇살을 지드러미처럼 반짝이며 행복에 젖어 있는 날엔 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설렘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늘은 회색빛 짙은 하늘 아래 그는 돌아앉아 있다.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을까? 이곳저곳에서 종일 펑펑 터지는 체류탄 가스에 속이 상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사 배를 골든 말든 외제차에 외제가구, 외제 음식물까지 온통 외제 일색으로 돈을 물쓰듯 하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의 작태에 그만 눈을 감고 싶었을까? 물질에 흘려 이기심에 젖어 본성을 잃고 양심을 저장 잡히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를 돌아앉게 했는지 모르겠다. 버스를 타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그를 찾아 나서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늘 먼 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리워한다. 일상에 지쳐 숨이 막히는 날 그를 바라보면 종마의 등 같은 널찍한 등을 내어준다. 그리고 투정부리는 아이를 다독이는 엄마처럼 가만가만 내 불화를 잠재운다.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답답함을, 우려를 다 풀어낼 수 없는 날 그를 찾아 나선다. 아무리 오랜만이어도 그는 투정이 없다. 수다스러운 인사말도 나무라며 말도 없이 묵묵히 나를 반겨준다. 만산 홍엽 진달래로, 용추 계곡 물소리로, 쇠인봉의 메아리로 그는 철따라 나날이 다른 모습으로 내게 말하고 위로한다. 어떤 날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갈대밭에 물살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백설푼 날리는 설국의 여왕이 되어 그 품속에 놀다가 돌아온다. 그렇게 그의 가슴팍을 해집다 돌아온 날은 나를 무던히도 끈질기게 따라내리는 고질병인 불면증에서도 외로움에서도 헤어날 수 있다. 서석대 절벽 아래 고고하게 피어있는 들국화 의지를 가슴에 묻혀오던 날, 내 연약함이 부끄러워 용단처럼 깔린 솔잎 위에 묻힌 듯 드러누웠다. 갈바람이 실어다준 그윽한 솔량에 취해 하산하는 길에 자꾸만 콧노래가 나왔다. 용추계곡 폭포수 아래 서면 5, 6, 7정으로 얼룩진 내 뒤틀린 심사들을 깨끗이 씻고 씻어내고 싶어진다. 선녀라도 내려올 듯하여 올리다본 하늘엔 동아줄은 안 보이고 무심한 구름만이 한가롭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언제 그곳에 전설처럼 서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나의 말벗이 되고 내 마음의 든든한 의지체가 되었다. 어떤 때는 가슴 따뜻하여 아무 말이나 다 쏟고 싶은 소탈한 친구로, 그리고 어떤 때는 그리운 연인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아들 녀석을 떼어놓고 먹먹한 심사로 막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변함없이 마주 나와 있는 그를 보았다. 2월 보름께 달빛 쪽빛 무명배 치마 엄니로 서서 그는 내 새끼 하며 두 팔로 벌려 나를 안았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내내 거북스럽게 틀어올랐던 울먹임이 흑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를 더 넓은 세상으로 보냄을 기뻐해야지. 그는 나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온통 길바닥은 선전용 팜플렛으로 가득하고 뒹구는 종이쪽보다 더 많은 날조된 공약들이 독가스보다 더 지독한 공해로 떠도는 요즘 세상은 자욱한 안개로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웃음이 그곳을 향해 내 시야에 그가 없었다. 내 눈 탓이려니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는 거기 없었다. 자욱한 안개인가 매연인가 그것만이 그가 있던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덜컹한 심사. 그는 어디로 갔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떠나게 했을까? 인간들의 하는 짓이 너무 답답해야 하루쯤 훌쩍 여행을 떠난 것일까? 자고 나면 그는 돌아와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인 듯 무거웠다. 그가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살 것인가? 그가 있기에 내가 여기 머물고 그가 있기에 내가 여기 떠날 수 없다. 부둥산 정말 그대를 사랑한다.
텃밭 가꾸기 김경수. 드러놓을 만한 자리, 그 둘레에 새끼줄 치고. 흙속은 붙어요. 흙속에 박힌 돌들을 하나씩 골라낸다 붙어요. 작은 벌레들이 기지개 켜고 지렁이도 몸을 뒤척인다. 기러기도 몸 뒤척인다. 날카로운 그리움 마음 바닥에 박혀. 원한 돌 빼내면 빨간 핏자국 뿌리에 묻어난다. 빨간 핏자국 묻어난다. 부드러운 흙으로 한다. 그 상은 덮는다. 이렇게 할까? 텃밭 가꾸기 김경수. 드러놓을 만한 자리, 그 둘레에 새끼줄 치고 흙 속에 박힌 돌들을 하나씩 골라낸다. 작은 벌레들이 기지개 켜고 지렁이도 몸 뒤척인다. 날카로운 그리움 마음바닥에 박혀 원한 돌 빼내면 빨간 핏자국 묻어난다. 얼른 부드러운 흙으로 그 상은 덮는다. 됐죠?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베레짱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모노님들 반갑습니다. 베레짱님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베레짱님 반가워요. 세실리아님 교수님 모노님 안녕하세요. 김경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베레짱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베레짱님 김경수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세실리아님 반가워요. 세실리아님 베레짱님 프랑기님 민재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민재님 반갑습니다. 세실라님, 둔촌역 시조시신 멋져요. 민재님 감사해요. 민재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자, 김봉숙 디카 시집 발간을 축하하며 김복수 씨는 정남 영암군 삼호읍 서울이 서편마을에서 이남 4녀 중 넷째이자 처남으로 태어났다. 군복무 후에는 법무부 구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제주도로 첫 발령을 받았다. 이후 전국을 돌며 법무부에서 근무했다. 지금은 강주 준법지원센터에서 5급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8세 때 결혼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2005년 전주로 발령을 받았을 때 퇴근 후 문해대학에 들어가 문해창작대학 아닌가? 들어가 시를 접한 뒤부터 꾸준히 문학이단 일정을 키웠다. 그 아내는 30년간 공무로 재직하다 지난해에 명예퇴직했다. 어느 날 그는
시낭송 28세 때. 어느 날 그는 시낭송에 흥미를 갖게 된 이후 이를 갈고 닦아 전국 시낭송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시낭송가로 한때 시낭송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새벽부터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앞과 동네 주변을 빗자루로 손수 쓸며 눈을 치울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직장에서는 인사, 예산, 시설 등 주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성실성과 부지런함을 인정받을 정도로 착실한 근무 성적을 올리고 있다. 간혹 여가 생활도 즐긴다. 테니스를 통해 인간관계의 폭도 넓히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틈나는 대로 자전거를 타고 섬진강, 영산강, 섬지역 등의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스피치 학원에 다니며 스피치에 한동안 스피치 학원에 다니면서 스피치를 익힌 결과 스피치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스피치 클럽 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야간,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 시, 낭송, 문해창작, 사진 등을 꾸준히 공부하며 배우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 문학상으로는 물의사조 시신의문학상, 문학공간 디카시 문학상 대상으로 문단 데뷔했으며 현대시문학 삼행시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타 수상으로는 국무총리상 수상, 법무부 장관상 수상, 법무부 연수원장상 수상 등이 있으며 현재 시낭송가, 한국문인협회회원, 강주시인협회회원, 한실문예창작회원, 둥그런문학회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낭송가, 스피치 지도사, 행정사, 학교폭력 상담사, 한국 애니어그램 일반 강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구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봉숙 시인의 디카시 작품 세계로 산책을 떠나보자. 꽃편지 줄줄이 매달려 떨리는 임소식 한 손으로 부여잡고 연분홍 사연 살며시 열어 읽는다. 개간지 오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이 디카시에서 시작하자는 줄줄이 매달려서 꽃을 피운 초롱꽃을 바라보고 있다. 초롱꽃을 님에게서 온 편지로 해석하고 있다. 초롱하고 있는 것이다. 님과 네가 사랑을 주고받았을 푸른 밤의 추억이 시간을 가로질러 싱싱하게 건너온 것일까? 꽃잎들이 핑크빛 설렘처럼 화사하다. 두근두근거리는 심장처럼 님을 향한 그림은 여전히 뜨겁다. 사랑이 이처럼 시간이 흘러도 달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초롱꽃에 담긴 저 연분홍 사연들이 부럽기만 하다. 그 사연은 하나가 아니라 무려 6송이다. 6송이의 연분홍 사연으로 꽃 피어날 때까지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해와 배려로
차이를 긋고가면서 연분홍 사인을 꽃피우기 위해 노래get을 시쳐가자 님을 향한 마음이 초롱꽃처럼 예쁘다. 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을 시쳐가자는 떨리는 님 소식 한 손으로 부여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 설렘처럼 달콤한 저 떨림이 여섯송이 연분홍 사인을 꽃피어나게 했을 것이다. 님을 향한 사랑의 떨림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사랑을 하려거든 저 초롱꽃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멋진 뒷가시 매력을 한껏 살려놓고 있다. 초롱꽃을 새롭게 해석하여 낯설게 하기에 성공하고 있다. 갯바위, 불고덩이 속에서 나와 온몸에 구멍 뚫린 너. 소금기 머금은 갯물로 끝없이 초록의 연정 담아 기른다. 월간지 문학공간 뒷가시 문학상 대상 수상작 이 뒷가시에서 시초가자는 갯바위 틈에서 자라난 연두빛 풀에 감탄하고 있다. 어찌 저런 삭막한 곳에서 뿌리 내리며 자랐단 말인가.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아 온몸에 구멍이 뚫린 바위, 거기 흙 한 점 없는 곳에서 게다가 소금기 가득한 갯물로 어떻게 저 초록을 키워냈단 말인가. 그것도 끝없는 초록의 연정을 담아 기르며 견뎌냈단 말인가.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갯바위가 마치 부모님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프다. 마음 아픈 현실이라는 불구덩이, 울음 많은 어제라는 불구덩이, 두려움 많은 내일이라는 불구덩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의 부모님은 살아남아 자식들을 키워냈다. 연두빛 자식 같은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 삶은 결국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소금기 머금은 갯물처럼 짠내났을 것이다. 그 짠내나는 시간들을 버티며 자식들을 돌봤을 것이다. 비릿한 세월 속에서도 오직 초록의 연장 담아 자식을 키웠을 것이다. 사진 속 갯바위 틈에서 자란 풀 세 포기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귀엽다. 한글을 떼기 위해 작은 입을 벌리며 각야, 거교, 고교, 구기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흐뭇했을까. 비록 내일 또 모레도 소금기 가득한 하루길을 걸어야 하겠지만 그 발걸음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 갯바위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강인함, 그 인내력이 와다 마음이 숙연해진다. 자연에서 삶의 의지와 방향을 배우게 된다. 흐린 날엔 우울하지만 꼼짝달짝하지 않고 홀로 여기 서 있을 거야. 구멍 뚫린 바위 위에서 해 좀 들으며 너의 발걸음 소리 들릴 때까지. 이 뒷가시에서의 시초가자는 바다새 한 마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우울하지만 옴짝달싹하지 않고 홀로 서 있는 저 바다새, 구멍 뚫린 바위 위에 서서 해 좀 듣고 있다. 아마도 님의 발걸음 소리 들릴 때까지 저러고 있을 모양이다. 그 모습이 쓸쓸하지만 절절한 기다림이 느껴져 감동적이다. 홀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저 바다새에게도 한때 곁을 지켜주었을 바다새가 있었을 것이다. 두 마리의 바다새는 저녁이면 황홀한 노을에 갇혀 길 잃은 것도 행복했을 것이다. 아침이면 일출처럼 솟아올라 양날개로 함께 활짝 폈을 것이다. 그 추억을 다시 되새기며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바다새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철썩철썩거리는 추억의 소리만 애달피 들리는 듯해 마음이 아리다. 흐린 날에 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님이 그리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일 것이다. 그 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날일 것이다. 제목이 수많은 사색을 낳게 한다. 한번 맺은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시초가자 사랑을 대하는 자세가 아름답다. 아버지의 굴뚝, 일평생 뗄감 캐내어 사남의 방구들 따뜻이 달군 당신,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까지도 개간지 온문학 뒷가시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이 뒷가시에서의 시초가자는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간 구름 한 줄기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마치 굴뚝에서 연기 하늘로 뻗친 듯하다. 아버지의 굴뚝은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흰빛 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위로 밀어올렸을 것이다. 오장육부까지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여기가 까맣게
여기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좁고 험한 세상의 바닥을 걷고 또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운 겨울밤에도 잠도 못 자고 자식들의 방구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이다. 아버지의 굴뚝이라는 제목에서 많은 상징이 담겨 있는데 시의 깊이가 느껴진다. 실제 그 옛날 시골에서는 땔감을 구하는 게 중요했다. 땔감이 있어야 밥도 짓고 새죽도 끓이고 구들장도 따뜻하게 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일평생 땔감을 캐낸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몸을 바친다는 뜻이다. 이 시는 뼛골이 빠지도록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 마른 장작처럼 말라버린 아버지를 보는 듯해 마음이 아프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자식의 방구들을 따뜻하게 지펴줄 땔감이 되고 싶었을 아버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아버지의 사랑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시적하자 그 젖은 눈시울이 보이는 듯하다. 바느질, 날렵한 손끝으로 무명천의 하얀 실귀어 리메에 옷 짓는 시간. 이 디카시에서 시적화자는 비행운이 가늘게 이어져 있는 하늘을 보며 사색에 잠겨 있다. 비행기가 날 때 뒤에 꼬리 모양으로 생기는 구름을 실로 해석한 후 바느질과 연결시켜 멋스럽다. 시켜놓아 멋스럽다. 바느질과 연결시켜 놓아 멋스럽다.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저 실로 무엇을 바느질하고 싶은 것일까? 어떤 승객은 가족들과의 여행을 한 땀 한 땀 꿰매고 또 어떤 승객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출장이라는 옷감을 덧대어 깊고 또 기울 것이다. 시적 화자도 하얀 실 꿰어 님의 옷을 짓는다. 여기서 님의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사랑으로 하루를 여는 옷,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로 다가가는 옷, 벨에 의해 박음질이 짱짱한 옷, 그런 옷을 짓고 싶었을 것이다. 파란 하늘을 수놓는 실로 바느질을 하기에 이쁘게 옷이 완성될 것 같다. 한 땀 한 땀 꿰매기에 고르게 솔기가 자리 잡을 것 같다. 상처 입은 감정도 잘 자집게 하여 편안한 마음의 옷이 완성될 것 같다. 문득 코로나가 종식되면 비행운 같은 실로 여행이라는 옷을 짓고 싶다. 파도소리 철썩거리는 먼 바닷가에서 낭만이라는 옷 한 벌 짓고 싶다. 날렵한 갯내무 손끝으로 노을이라는 시를 꿰어 낭만 가득한 바느질을 하고 싶다. 한 몸처럼 네가 먼 곳에서 밀려와 싹 부서질 때 난 너처럼 굽이치는 물결이 된다. 이 뒷가시에서의 시적화자는 폴밭으로 밀려오는 밀물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있다. 당신이 먼 곳에서 밀려와 파도처럼 싹 부서진다고 가정을 한 후 이 시는 출발한다. 당신의 무엇이 파도처럼 싹 부서진다는 것일까? 서러움을 끌고 온 시간들이 부서진다는 것일까? 외로움으로 몸부림쳤던 세월이 부서진다는 것일까? 어찌됐든 아픔 많은 울음들이 내 앞에서 파도처럼 싹 부서지면 나는 당신처럼 굽이치는 물결이 된다고 한다. 당신과 함께 굽이치는 슬픔을 울어 당신의 울음을 다독여 줄 거라고 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한 몸처럼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할 것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멋진 사랑 고백이 또 어디에 있을까? 개펄 같은 내 가슴을 내줄 테니 당신은 언제라도 와서 슬픔을 내려놓고 아픔을 내려놓으라는 라고 말하는 시적화자 멋지다. 그렇게 한 몸처럼 사랑하다 보면 울음이 잦아들어 개펄에 있는 조개도 보이고 개도 보일 것이다. 그때 개에게 몸을 숨긴 조개도 잡고 개도 잡으며 통통 살이 오는 바다처럼 이쁘게 살아가면 된다. 사랑을 대하는 자세가 이처럼 품이 너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나 넓다면 품이 넓다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품어주고 먼저 안아주면 되는 것을 우리는 왜 이리도 힘들어한단 말인가? 많은 깨달음을 주는 뒷갓이라서 행복하다. 소꿉놀이, 둥글게 둘러앉아 모래톱 솔단지에 섬 얘기로 밥 짓고 찰싹이는 파도로 국 끓인다. 이 뒷갓의 시적화자는 아이들 셋이 모래톱에 모여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바라보다 어릴 적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래톱에서 오종종 모여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다.
개가 집짓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집어먹는 개를 신기하게 보고 있는 것일까? 시적 화자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소꿉놀이를 했던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고기잡이를 떠난 아버지의 바다 앞에서 시적 화자와 동네 아이들은 소꿉놀이 했던 추억 속으로 빠져든다. 고기잡이 하러 떠난 아버지 바다 앞에서 시적화자와 동네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했을 것이다. 누구는 엄마 역할을 했고 누구는 아빠 역할을 하고 또 누구는 자식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달이 보름달로 차오르고 보름달 금달로 기우는 줄도 모르고 날마다 모여 앉아 소꿉놀이를 했을 것이다. 갯바람이 물어다준 쌀알 같은 섬 얘기를 모래톱 솥단지에 붓고 찰랑찰랑 웃음기 가득한 물을 부어 밥을 지었을 것이다. 밀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모래톱 솥단지에 부어 갯내음 가득한 국을 끓였을 것이다. 그렇게 맛깔스럽게 한상 차려 소꿉놀이를 했을 것이다. 그때 그 시절이 모래톱에 반짝반짝 박혀있어 파도 소리 철썩거릴 때마다 그 시절의 소꿉놀이가 떠올랐을 것이다. 티 하나 끼어들지 않는 아름다운 동심, 그 소꿉놀이의 추억이 있기에 우리는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동심 속으로 들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라기, 날마다 내게로 와서 너의 발바닥을 나의 발등에 올리고 등과 가슴을 맞대봐. 이 디카시의 시적화자는 암으로 만든 키재기 자를 관찰하고 있다.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한 부모는 키재기 자로 아이들의 키를 잰다. 몇 달 전보다 아이의 키가 쑥쑥 컸다며 부모는 기뻐한다. 아이들의 키가 쑥쑥 크기를 바라는 부모는 키 성장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겼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줘 마음의 키도 쑥쑥 크기를 바랬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는 아이만을 바라보며 사는 바라기 인생이 되어간다. 아이의 옹알이에 기뻐하는 부모의 환한 웃음 속에서 부모는 바라기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 시는 그런 부모의 바라기 마음을 나무로 만든 키재기 자로 재미있게 해석하고 있다. 시는 이렇듯 새로운 해석학을 내놓아야 시의 맛이 난다. 시재기 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날마다 내게로 와서 너의 발바닥을 나의 발등에 올려버려. 등과 가슴을 쭉 펴서 나에게 맞대어버려. 이 시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듯하다. 사랑 바라기로 살고 싶다면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찾아가 아픔의 발바닥을 님의 마음 발등에 올려놓고 등과 가슴을 기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부모의 바라기 사랑이든 연인의 바라기 사랑이든 모두 아름답다. 언제쯤 올까? 길게 묶여있는 목줄 풀어헤치고 노란 꽃내음 맡으며 님이랑 함께 노젓는 날. 이 뒷가시에서의 시적화자는 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언제쯤 올까 애타게 바라고 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 시적화자는 제일 먼저 묶여있는 목줄을 풀어 헤쳐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묶여있는 목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먹고 사는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서로에 대한 오해, 건강상의 문제일 것이다.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가롭게 배를 띄울 수 없다. 한 끼의 밥을 해결해야 하기에 물결체 문장으로 씌워진 윤술의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없다. 또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는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운이 좋게 만난다 하더라도 꼬깃꼬깃 접어진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기에 물그늘 같은 아픔만 바라봐야 한다. 시적 화자를 옥죄는 목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 목줄이 풀리기를 소망한다. 그 목줄이 풀려 강에 노란 꽃 가득한 배를 띄웠으면 좋겠다. 배의 절반을 차지한 노란 꽃 향기를 만끽했으면 좋겠다. 저 노란 꽃은 님을 향한 시적 화자의 마음일 것이다. 설레는 함성 같은 터질 듯 솟구치는 열정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언젠가는 저 강에 배를 띄워 님과 노란 꽃냄 맡으며 노젓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시는 막연하게 님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묶여있는 목줄을 풀고 싶어한다. 사랑을 애타하며 사랑을 그리워하며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마음의 돌탑. 산중턱에 올라갈 때마다 소원 한 점, 기도 한 점, 폭풍우에도 견디는 탑이 되라고 두 손 모아 빌었지. 이 디카시에서 시저과자는 산 중턱에 있는 돌탑을 한참이나 올려다보며 소갯말을 하고 있다. 저 돌탑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돌과 돌이 서로를 끌어안고 받쳐주며 완성됐을 것이다. 산행하다 만난 저 돌탑 앞에서 사람들은 두 손 모아 기도했을 것이다. 돌탑을 쌓은 저 돌처럼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받쳐주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 같은 한 점의 돌을 저 돌탑 위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돌들이 서로의 마음 위하는 마음의 퍼즐 같아 보기 좋다. 모난 돌은 모난 돌대로 각을 맞추며 돌탑의 등뼈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쌓여 올려진 마음의 돌탑은 폭풍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돌탑의 돌들을 보면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사람 사는 양상이 제각기인 것처럼 돌이 생김새가 다르지만 소원을 비는 마음의 무게는 꼭 똑같을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시저과자는 그렇게 매번 돌탑을 마주칠 때마다 소원 한 줌, 기도 한 줌 보태며 폭풍우에도 견디는 마음의 돌탑이 되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아 빌었을 것이다. 실제로 자꾸 기도하면 그 기도가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도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하자. 마음의 돌탑을 쌓으며 기도하자. 두 손 모아 기도하자. 아중 발밑 나뭇가지에 밤새 마음 걸어놓고 그대 오는 길 비추고 있다. 이 디카시의 시저과자는 등불을 걸어놓고 님을 기다리고 있다. 춥고 가난한 귀갓길에서 누군가 저처럼 등불을 걸어놓고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굴욕의 길을 걸어도 즐겁게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그 굴욕의 길은 아픔, 굴욕의 길을 걸어도 즐겁게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그 굴욕의 길은 아픔만은 아닐 것이다. 따뜻하게, 따스하게 마중 나와 준이가 있기에 피멍든 하룻길을 걸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지도 모른다. 사진 속 조명이 하트 모양으로 화려하다.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하나하나 마음의 조명을 달며 밤길을 밝혔을 그 손길이 이쁘다. 누군가는 사랑을 마주하고 누군가는 열정을 마주하고 누군가는 꿈을 마중할 것이다. 이 시에서 시저과자는 마음까지 걸어놓고 애타게 님 오는 길목을 비추고 있다. 오늘 밤에 기다리던 님이 아니 오면 내일 또 마중 나올 것 같다. 사랑의 길, 사랑의 향기, 사랑의 세계는 참 신비롭다. 아무리 마음을 쓰고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전혀 아깝지 않으니 참으로 묘하다. 사랑한다면 밤새뿐만 아니라 한평생 기다려도 좋다. 사랑하니까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한 줄 아니까. 이별 나는 방파제, 너는 하얀 물보라. 이 디카시에서 시저과자는 자신을 방파제라고 하며 너는 물보라라고 한다. 결국 배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떠나가 버린다. 배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가버리면 결국 방파제는 홀로 남게 된다.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 따위를 막기 위하여 항만에 쌓아올린 툭을 말한다. 사실 방파제는 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건만 물보라는 배의 뒤를 따라 저 멀리 가버린다. 이때 방파제에게 밀려드는 허전함, 그 배신감 어떡하란 말인가. 헤어짐이 있기 전에는 함께 파도소리에 깔깔깔 웃고 노을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행복했을 것이다. 해일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있기에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신은 방파제 같은 내 안에서만 있기를 거부한다. 내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려 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은 고집을 꺾지 않는다. 나는 방파제 안에서만 당신이 머물기를 바라고 당신은 방파제 바깥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둘의 고집이 따로따로 억지를 부리니 이젠 헤어질 수밖에. 이별 이전에는 그래도 한 몸 같은 연인이었는데 어찌 이런 아픔을 남겨두고 당신은 떠나가야 한단 말인가. 사색에 잠길수록 더
더 가슴이 아리고 쓰리다. 휴식. 해좀 물속에 발가락 살며시 담가놓고 해좀 들으며 저려온 마디마디 토닥인다. 이 디카시에서의 시조과자는 바닷가 갯바위를 의인화시켜 놓고 있다. 사진 속 저 갯바위에 앉아 있으면 파도와 내가 한몸인 듯 편안할 것 같다. 바다가 들려주는 먼먼 옛이야기에 가뭇없이 빠져들 것 같다. 노을을 뒤집어 쓴 수평선에 사로잡혀 나는 금관 노을을 쓰고 한바탕 춤이라도 출 것 같다. 석양 저 너머로 꽃가마 타고 떠난 노을 여인을 바라보며 아쉬워할 것 같다. 갯바위도 이런 감정, 이런 사색 속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것일까. 실제 호주에서는 강권이 있다. 강에게도 건강하게 강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그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법제화했다고 한다. 호주에서의 강권처럼 바닥 갯바위에게도 건강하게 갯바위처럼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낚시꾼의 일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갯바위 자체로 존재하며 마음 편히 해 좀 들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동안 바닷가 갯바위는 직장인처럼 낚시꾼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일이 없던 어느 날 모처럼 발가락을 물속에 살며시 담가놓고 쉬고 있는 것이다. 해 좀 들으며 그동안 힘들게 뛰어오고 살아오다 절여진 삶의 마디마디를 토닥여준다. 그때 잔물결이 밀려와 발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다.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다. 이 느낌이 독자들의 마음을 향긋하게 적게 한다. 가족, 저마다 손끝으로 빚고 접어 우리들의 아름다운 여정. 메마른 사막밭에 심는다. 행복이 푸르푸르 자라도록. 개간지 온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가족이 빚어놓은 토기에 다육이 하나, 토기에 다육이라고 해? 어? 다육이라 하잖아. 다육이라 하지 않아? 다육, 식물의 잎이나 줄기, 과일 따위가 살이 많아 도톰함. 다육이라냐고. 다육이라고 하면 다육. 거기에 다육 하나씩 심어놓고 한참을 사색에 잠겨있다. 한참을 사색에 잠겨있다. 가족은 저마다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토기를 빚었을 것이다. 감정을 담고 생각을 담고 꿈을 담기에 정성을 들여 토기를 빚었을 것이다. 한 가족이라 토기의 모양이 비슷한 것일까. 멋진 하모니를 이룬 듯 토기 하나하나가 예술적이다. 저 가족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 움푹 들어간 아픔도 감싸주고 불룩 튀어나온 웃음도 공감해 줄 것 같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반짝반짝한 토기가 시선을 끈다. 윤기 나는 미래가 열릴 듯 반짝거린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족의 삶을 담을 수 있게 반짝이는 토기를 빚었으니 이제 걱정할 것 없다. 토기 안에는 다육이 자라고 있다. 다육식물은 잎 또는 줄기 안에 물을 축적하는 식물을 말한다. 건조 지역처럼 물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역에서도 다육식물은 잘 자란다. 그런 다육처럼 가족들은 어디든지 행복을 키우며 살 것이다. 메마른 사막 같은 일터에서 가족이 일을 하더라도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기에 행복은 푸르푸르하게 자랄 것이다. 시청자가 갖고 싶어하는 가족이라는 미래상이 보이는 듯하다.
그리운 시절 두 손 오므려 감싸 안아주면 뜀박질 그 순간 되돌아갈 수 있을까? 손바닥 힘차게 호흡 내리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개간지 오문학 디카시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이 디카시의 시적 화자는 시계탑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사진 속 시계는 8시, 5시, 오후 28분 3초를 가리키고 있다. 어린 시절에 오후 5시 28분 30초였다면 동네에서 또래 아이들과 재미나게 놀고 있었을 것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성년이라면 퇴근을 앞두고 마감을 지을 시간대이다. 시적화자는 두 손을 오므려 감싸 안아주면 뜀박질 그 순간 되돌아갈 수 있을까라며 그리운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뜀박질 그 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사랑한 사람과 함께 사랑한 사람과 가슴뛰게 사랑했던 연애 시절, 꿈을 향해 나아갔던 열정의 시절 등을 의미할 것이다. 시적화자는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오후 5시 28분 3초라는 시간대는 밤이 아직 오지 않고 있고 낮이 지지 않아 바깥이 환한 시간대다. 꿈을 향해 여전히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속삭일 수 있는, 또래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대다. 생각할수록 그리운 그 시절이 오후 5시 28분 32초의 시간대다. 손바닥과 힘차게 허공 내리쳐서라도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시리고 아프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김봉숙 시인의 뒷가시 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개성이 있고 독특하다. 자기만의 세계를 담고 있어 풍기는 특수성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다. 시와 사진이 만나 예술미를 풍겨주고 보는 이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준다면 뒷가시의 임무는 무사히 마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삶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로 다채로운 시선으로 해석하고 이를 시적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어 독자는 계속 다음 작품을 향해 달리게 된다. 시적 형상화된 시는 사진 속에 오묘한 세계를 보듬어주고 이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사진은 초점이 잘 맞아 깔끔하고 또 대각선 구도 등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곳곳에 널려있는 발견의 재미, 새로움의 만남 등도 제공해주고 있어 독자들의 눈길과 발걸음이 행복하다. 시와 사진을 아우르는 제목도 매우 적절하여 뒷가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제목의 품격이 뒷가시의 특질과 맛을 돋보이도록 해주어야 뒷가시는 더욱 살아나고 깊이가 있어 보인다. 이 모든 걸 두루 갖춘 김봉숙 시인의 뒷가시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처럼 아름다운 뒷가시집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어 참 기쁘다. 앞으로도 제2, 제3 뒷가시집 또는 시집을 발간하여 여생 동안 시와 함께하고 시진과 함께하는 멋진 삶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오래오래 건강 장수하여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행복 가득한 작품집 발간하면서 127세까지 건강 장수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민재님 교정 감사합니다. 배려장님, 김봉숙 시인님 뒷가시 시집 출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굉장히 덥네요. 땀이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네. 앞으로 3년 내에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오늘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보세요.
어디가 계신가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